네, 신지우입니다.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다가 무도회장에서 왕자를 만나 결혼한다는 이야기의 전래동화예요. 어려움을 참고 착하게 살면 결국 좋은 일이 생긴다는 교훈으로 오랫동안 아이들의 권장도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왜냐?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자기 노력과 상관없이 돈 많은 남성을 만나기만 하면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준다는 거죠. 이런 부작용 때문에 요즘은 신데렐라가 인기가 없어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신데렐라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동화. 왕자는 그날 몇 시간 동안 누군지도 모르는 여자와 무도회장에서 춤춘 게 전부예요. 출신을 그렇게 중요시하던 때에 이웃나라 공주들과의 결혼 다 거절하면서까지 유리구두 한 짝 주인 찾아주려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이유 대체 뭐냐는 거죠. 둘이 좋아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이 왕자의 부모라면 신데렐라 같은 여자 집안으로 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고민하겠죠. 반대로 여러분이 신데렐라라면 어때요? 이 기회를 잡을 건지가 좀 궁금한데 그동안 계모 언니들의 구박받으면서 하녀로 집안일만 했고 다락방에서 잤거든요. 하지만 이 결혼만 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20년 정도 있어 보면 한나라 최고 권력자의 아내인 왕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데렐라 이야기는 마지막도 너무 무책임하게 끝나거든요. 왕자님과 결혼해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래요. 진짜 이런 집안과 결혼하면은 행복할 것 같냐는 거죠. 그 전까지는 동화니까 아이들의 상상력 심어준다는 명분으로 읽게 했어요. 하지만 지금 서점 가면 신데렐라 찾기 힘듭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영화 드라마로도 안 나와요. 시대착오적이라는 거죠. 이번에 알아볼 사건이 신데렐라의 현실판 이야기인데요. 브라질에서 어느 하층민 여성과 재벌가 남성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왜 신데렐라는 인기가 없어진 이야기가 됐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2년 5월 20일 일요일 브라질의 상파울루 경찰서로 42살의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한 사람은 사라진 남성의 아내예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날 밤 부부싸움이 심하게 있었고 남편이 잠깐 화를 식힌다며 밖에 나간 뒤로 연락이 끊겼다는 거죠. 부부싸움으로 남편의 화가 아직 안 풀려서 가족의 연락을 받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사실. 만약 그런 거라면 이 실종 신고는 조금 성급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신고를 실제로 해보면요, 경찰에게 2, 3일 기다려보자는 대답이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실종이라는 확인 없이 단순히 사라졌다는 이유만 가지고 이걸 사건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 사라졌다는 남자의 특별한 신분 때문에 경찰은 이 신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럼 어떤 사람인데 경찰까지 걱정을 해주는 걸까요? 이 사람입니다. 44살의 마르쿠스 키타노 마스나가라 그래요. 이 사람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브라질 최대의 식품 기업이라는 요키의 창립자입니다. 요시조 키타노거든요. 1954년에 일본에서 브라질로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식품 판매 사업으로 성공을 했고 거대 재벌이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의 후계자가 실종이 됐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창립자의 손주가 후계자라는 건 중간에 2세인 아빠가 경영권을 받지 않기로 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찾아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왜 아빠 이야기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마르코스는 그런데 그리고 마르코스는 이미 이 사람은 요키의 CEO이기도 했습니다. 이 실종은 대기업 후계자기도 했지만 시기도 너무 이상했어요. 미국의 거대 식품업체 회사가 요키를 2억 헤일로 인수할 예정이었거든요. 이게 우리 돈으로 5천억 정도 됩니다. 이 거래가 다음 주였어요. 5천억 원 규모의 거래를 앞둔 기업의 제1경영인이자 후계자인 사람이 실종됐으니까 회사 난리 난 거죠. 자문 변호사들 다 달라붙었을 테니까 경찰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사라질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마르코스에게는 태어난 지 6개월 된 딸이 있었고요. 아내와도 사이가 좋았거든요. 실종 전날 아내와 싸우긴 했지만 그렇다고 회사 경영자가 가출을 할 것까지는 없는 거예요. 마지막 연락은 마르코스가 남동생에게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스스로 잠적한 거라면 부부싸움 한 번으로 이런 메일까지 보낼 것 같지는 않고요. 숨겨오던 어떤 사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가족은 큰 거래를 앞두고 연락이 끊긴 게 납치나 범죄에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범인이 있다는 건데 대체 누구냐는 거죠. 이걸 알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공개 수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브라질 최대 기업의 후계자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나면 엄청난 뉴스겠죠. 그럼 범인도 뉴스를 볼 테니 피해자의 안전을 장담할 수가 없고 회사도 기업 주가가 떨어지니까 사건이 알려지는 건 막고 싶을 겁니다. 만약 이게 납치가 사실인 거라면 범인의 목적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마르코스를 납치해서 어떤 걸 얻어낼 수 있냐는 건데요. 몸값 요구라면 차라리 가족을 납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 회사에서 어떤 결정 권한이 있는 마르코스가 돈을 내놓던가 할 텐데 그런 연락은 오지 않았었거든요. 만약에 뭐 경쟁 기업의 견제라면 회사에 타격을 줘야 되니까 빨리 사건이 알려지는 게 좋겠죠. 암살이라면 뭐 마르코스 시신이 발견되기 좋은데 뭐 버리던가 아니면 납치됐다는 사실이라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요키의 가치가 떨어져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르코스는 실종인지 사망인지 분명하지 않은 상태로 사라졌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 지납니다. 2012년 5월 28일 상파울루에서 33km 정도 떨어진 시골인데 여기가 실제 이 장소예요. 신고가 들어왔어요. 동네 산속에 파란색 비닐봉투 몇 개가 버려져 있었다는 거죠. 처음엔 쓰레기 무단투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그때 실제로 발견된 쓰레기 봉투인데 열어보니까 시신이 들어있던 겁니다. 토막낸 시신을 비닐봉투에 담아서 숲속에 나눠버렸던 거예요. 시신에 특이한 점이 있었거든요. 절단면이 너무 깨끗했고 피부가 마네킹처럼 하얗다는 거죠. 깨끗하게 잘랐다는 건 고기를 다뤄본 사람이거나 아니면 관련 경험이 있는 전과자일 가능성이 있고요. 시신이 하얀 건 피가 모두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종합해보면 범인은 해부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토막 시신의 신원은 뭐 짐작한 대로 열흘 전에 부부싸움하고 밖에 나갔다가 실종됐다는 재벌 후계자 마르쿠스 마스나가였습니다. 이제 사건은 실종이나 납치가 아니라 살인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사건 2주 만에 범인이 잡히는데요. 체포한 곳이 어디냐? 마르쿠스가 사라졌다는 상파울루의 고급 주택이었다는 겁니다. 범인이 이 사람이에요. 가장 먼저 마르쿠스의 실종 사건을 신고한 아내 엘리지였습니다. 30살이던 엘리지는 마르쿠스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체포됐고요. 자기도 범행을 다 인정했어요. 그런데 막상 자세한 조사가 시작되자 자기의 범행이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남편의 폭력과 폭언 때문에 스스로를 지키려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건이 일어나던 날 부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이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따져봐야 됐어요. 알아보니까 마르코스는 뭐 일단 브라질 최대 기업의 후계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요. 경영 수업이라는 걸 받으면서 자라죠. 그래서 이런 재벌 기업의 어떤 CEO나 뭐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일반인과 생각하는 개념이 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다른 교육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집에 돈이 많으니까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지 갖고 다 하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반대로 엘리지는 가난한 시골에서 부모 없이 외할머니와 이모가 키웠거든요. 그럼 둘이 어떻게 만났냐? 엘리지가 20살 때 간호사가 되려고 대학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만나게 됐다 그래요. 12살의 나이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3년간 만나보다가 결혼까지 하게 됐던 거죠. 마르쿠스는 좋은 남자였대요. 결혼 전에 알고 지내던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마르쿠스가 엘리지를 공주처럼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둘의 관계를 봤을 때 엘리지는 뭐 신데렐라 그 자체예요. 가축 키우고 농사나 짓던 시골 여자가 재벌남을 만난 뒤로 세계 여행 다니면서 비싼 레스토랑만 골라 다니고 명품을 두르게 됐거든요. 마르쿠스는 항상 엘리지를 차에 태울 때 문을 열어줬고요. 어디를 가든지 의자부터 빼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엘리지 입장에서 마르쿠스를 거절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둘이 취미도 잘 맞았거든요. 마르쿠스가 원래부터 사냥을 좋아해서 엘리지도 데리고 다닌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엘리지도
직접 총을 쏘거나 사냥감을 손질하는데 재미가 생겼고 애완동물로 뱀도 키웠습니다. 엘리지가 살아있는 쥐를 직접 먹이로 주면서 영상도 찍을 정도로 좀 남다른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게 잘 맞았다 그래요. 이렇게 만나다 결혼했고 엘리지는 남편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신혼생활을 하게 된 거죠. 집안에는 그동안 잡은 사냥감을 박제한 머리 장식들이 걸려 있었고 와인을 또 좋아해요. 그래서 창고를 따로 두기도 했습니다. 마르쿠스가 담배도 좋아하거든요. 재벌이시니까 또 싼 건 안 피겠죠. 최고급 시가 저장소가 따로 있었고요. 33자루가 넘는 사냥용 총과 총알, 각종 호신용품을 보관하는 비밀방도 만들어뒀어요. 마르쿠스가 엘리지에게 선물한 총만 9자루 정도 됩니다. 주변 사람들 말로는 마르쿠스가 좋아하는 일에는 돈을 아끼질 않는 사람이래요. 항상 뭐 하든지 최고와 최상을 고집했기 때문에 엘리지가 남편 덕에 최고급 집에서 비싼 가구를 들여놓을 수 있었고 고급 외제차를 운전하면서 살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부부 사이 문제 어땠냐? 여기까지 보면 뭐 좋아 보여요. 그런데 이거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외부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었고 실제로는 많이 달랐다는 거죠. 2007년에 결혼했어요. 아이를 되도록 빨리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뭐 1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지가 인공수정을 준비하는데 이게 생각처럼 또 쉬운 일은 아니라 그래요. 최상의 건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적인 노력이 꽤 필요하다는 거죠. 엘리지는 매일 많은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서 임신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아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정작 남편인 마르쿠스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엘리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됐고요.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화가 났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왜? 마침 아이가 생겼거든요. 아내가 임신하자 정신을 차린 마르쿠스는 여자친구 정리했어요. 아내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부모 없이 자랐던 엘리지도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하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남편을 용서하고 받아주기로 했거든요. 이렇게 딸이 태어났어요. 한동안 부부가 사이좋게 지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오래가지 못합니다.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밤늦은 시간에 회의가 있다면서 갑자기 나가거나 주말인데도 사업상 중요한 일이 있다면서 호텔을 자주 갔다는 거죠. 뭐 이런 거 뻔하잖아요. 증거를 찾기로 한 엘리지는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남편의 뒷조사를 시작했죠. 이게 그 영상인데요. 보면서 얘기할게요. 2012년 5월 16일에 촬영됐다고 합니다. 엘리지가 딸을 데리고 외할머니 병문안 가느라 3일간 집을 비우게 된 첫날이에요. 여자 만나서 좋다고 또 쓰다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확보한 엘리지는 당장 상파울루로 돌아가지 않았고요. 엄마 집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고민했어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마르쿠스의 배신에 화가 났었다고 합니다. 엘리지 말로는 상파울루로 돌아온 날 저녁 남편에게 조금 전에 봤던 그 증거 영상을 보여주면서 바람 피우는 걸 알고 있다고 털어놨어요. 이때만 해도 이혼할 생각은 없었다고 합니다. 딸에게는 아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과하고 가정에 충실하면 잘 살아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다는 거죠. 불륜을 저지른 건 마르쿠스였지만 아내가 탐정까지 고용해 자기를 뒷조사했다는 사실에 더 화를 내면서 막말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고 엘리지를 폭행하거나 가난한 집을 비꼬고 욕하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것이고 딸도 못 보게 만들겠다는 협박까지 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이렇게 부부싸움이 시작됐던 거고요. 엘리지는 남편이 진짜로 자기를 정신병원에 보내 아이와 떨어뜨려 놓을 거라 생각했어요. 여기까지가 엘리지가 주장하는 범행 동기입니다. 마르쿠스가 사망해서 이 말이 다 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남편의 협박으로 겁이 나서 선물 받은 권총을 꺼내 겨눴는데 오히려 마르쿠스는 쏴보라면서 더 자극했고 엘리지는 지금 쏘지 않으면 남편 손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방아쇠를 당겼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렇게 요키의 CEO였던 마르쿠스 마스나가는 아내가 쏜 총에 사망했던 거죠. 막상 남편이 쓰러지자 엘리지는 자기 행동에 놀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빨리 시신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157밖에 안 되는 엘리지가 체격이 큰 남편을 혼자 옮기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토막을 내고
파란 비닐봉투에 나눠 담았던 거예요. 아래 사진이 마르쿠스의 바람 영상을 확보한 지 3일 만인 5월 19일 오전 캐리어 3개로 시신을 옮기는 엘리베이터 CCTV 장면이거든요. 여기에 마르쿠스가 들어있던 겁니다. 엘리지의 원래 계획은 자기에게 익숙한 지역인 엄마의 집으로 가서 시신을 처리할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시신이 발견되기라도 한다면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되겠다는 생각에 눈에 보이는 나무 숲속에나 버리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재판을 본 사람들은 연약한 엘리지가 남편의 폭력과 학대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한 정당 방위로 남편에게 총을 쐈고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토막낸 거라고 믿었습니다. 오히려 엘리지를 피해자로 만드는 것 같은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 하지만 실형을 받아내야 하는 담당 검사는 정당방위라는 말을 당연히 믿지 않았죠. 마스나가 부부 사건은 가정학대나 불륜, 치정 문제가 사실이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본질은 살인이며 사건의 잔혹성과 계획성, 공범의 유무 등을 자세히 확인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엘리지의 주장과 반대되는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여주면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는데 이게 범행 재현 장면이거든요. 엘리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남편에게 폭행당하고 총기 보관실에서 권총을 꺼내왔을 때 부부 사이의 거리가 최소 1m에서 2m 사이 정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집안 구조상. 그리고 키가 157이었던 엘리지가 상대적으로 더 큰 남편의 머리를 맞추려면 총알의 방향은 아래에서 위로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쿠스의 부검을 해보니 머리에서 발견된 총알 자국은 왼쪽 머리 위에서 오른쪽 턱 아래 방향으로 관통돼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두피에는 총알이 발사될 때의 열로 생긴 화상 자국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엘리지가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던 마르쿠스의 머리에 총구를 붙이고 처형하듯이 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마르쿠스가 자고 있거나 아니면 미리 어떤 공격으로 쓰러뜨린 뒤에 쐈을 가능성이 있고요. 폐에는 혈액도 차 있었어요. 이건 살아있을 때 토막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폐에 찬 혈액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기도 합니다. 머리에 총을 맞고 순간적으로 뇌가 정지한 상태라면 심장도 곧 정지하겠지만 당장은 뛰는 상태라는 거죠. 살해 의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뇌가 정지된 시점에서 심정지도 예정은 돼 있으니 사망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아직 심장은 운동 중이었기 때문에 토막 순간을 완전한 사망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실형이 나오도록 검사가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토막을 냈다는 쪽으로 잔인성을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검사는 엘리지의 범행이 주장대로 충동적이지 않고 계획적이었다고 의심했습니다. 범행 동기도 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종 신고 다음날 마르쿠스 동생이 형에게 받았다는 메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엘리지가 보냈던 거예요. 메일 내용은 엄마와 아내에게 걱정 말라고 전해달라는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 내용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마르쿠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 엄마와 아내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여기서 혐의가 있는 건 엄마가 아니라 엘리지고요. 만약 이혼할 생각이었던 거라면 경제적인 면에서 마르쿠스에게 양육권이 갈 가능성은 좀 높겠죠. 그러면 자기는 딸도 얻지 못하고 다시 가난하게 살던 고향으로 되돌아가야 될 거예요. 하지만 마르쿠스가 사망하거나 실종되면 아내인 엘리지는 남편의 유산을 상속받는 게 가능해지고 보험금도 받을 수 있게 되죠. 실제로 체포 전에 엘리지는 마르쿠스의 사망 보험금을 신청한 상태였고요. 승인이 났어요. 받을 예정이었거든요. 검사는 이 사건에서 엘리지를 도운 제3의 인물이 있을 가능성도 이야기했어요. 마르쿠스의 시신이 잘린 절단면은 깔끔했다고 했죠. 이거는 재현 장면인데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처럼 장기 손상이 거의 없고요. 깨끗하게 처리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군데는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절단면이 지저분했다는 거예요. 마르쿠스는 체격이 큰 편이라고 했죠. 여자 혼자 하룻밤 만에 범행과 시신 처리, 유기까지 하고 신고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처음에도 자기가 총을 쏘고 놀랐다고 진술한 적이 있어요. 침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끝까지 잘 해냈다는 거죠. 누군가 도와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엘리지는 결혼 전부터 사냥을 자주 했고 기르던 가축이나 사냥한 동물을 도축해본 경험도 있는 사람입니다. 마르쿠스를 만나기 전에는 대학에서 간호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또 혼자 가능해 보이기도 해요. 어떻게 혼자 범행을 할 수 있었는지 물어보니까 엘리지가 마르쿠스는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혈액이 다 빠질 때까지 화장실 바닥에 15시간 정도 눕혀놨었고 그 뒤에 토막내서 캐리어로 숲속까지 옮겼다고 이야기했어요. 공범은 없고요. 이 과정에서. 사건이 계획되진 않았지만 총을 쐈을 때 남편은 분명히 사망한 상태였다면서 검사의 주장을 반박했고요. 자기는 정말 남편을 죽일 생각까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지가 범행 일부는 인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고의성이 없다를 꽤 어필하는 것 같죠. 검사는 이것도 형량을 적게 받기 위한 작전이라고 생각했어요. 먼저 자수해서 참자, 반성하고 있다 이런 걸 또 노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사건의 진실은 범인인 엘리지 마스나가만 알고 있습니다. 정황상 따져보면은 마르쿠스가 자기를 버릴까봐 걱정을 많이 한 건 사실 같아요. 하지만 마르쿠스는 몰래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었다는 거죠. 사립탐정이 촬영한 현장이 증거기도 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생기니까 이혼 소송 진행하면은 엘리지에게 유리해 보이거든요. 왜 이혼을 안 하고 굳이 총을 쏴야 했냐는 겁니다. 이 점이 궁금한데 엘리지는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엘리지와 마르쿠스는 처음부터 결혼하면 안 되는 사이였다는 겁니다. 둘이 처음 만나던 2004년 이야기를 다시 하자면은 마르쿠스는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어요. 아내와 낳은 딸도 있었습니다. 엘리지의 경우 시골에서 막 상파울루로 올라왔던 가난한 대학생이에요. 부모 없이 자란 이유도 15살 때 부모가 없는 게 아니고 사실 따로 살거든요. 15살 때 새아빠에게 성폭행 당하면서 외할머니와 이모랑 살게 됐던 거예요. 대학에 입학하면서 학비를 벌기 위해 이름을 속였고 매춘 사이트에 가입했습니다. 하루에 남자 10명을 만난 적도 있을 만큼 인기가 좋았다 그래요. 그중 한 명이 마르쿠스 마스나가였다는 거죠. 매춘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이지만 사귀는 사이까지 발전했고요. 마르쿠스는 엘리지에게 큰 돈을 주면서 매춘을 그만두라고 했어요. 엘리지는 시키는 대로 다 했고요. 마르쿠스의 아내 몰래 3년간 내연 관계로 지내다가 마르쿠스가 이혼하면서 둘이 결혼했던 겁니다. 엘리지는 결혼 전에 마르쿠스가 전 아내와 딸을 어떻게 버리는지 다 봐왔어요. 그런데 이번엔 자기가 딸을 낳은 지 1년도 안 돼서 그때와 똑같은 상황을 겪게 됐다는 겁니다. 마르쿠스가 몰래 만나던 여자친구도 매춘부거든요. 엘리지에게 했던 것처럼 큰 돈을 주면서 매춘 그만해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런 이야기 했고 비싼 SUV도 선물했었습니다. 심지어 이 차는요. 엘리지를 처음 만날 때 선물했던 것과 같은 기종이에요. 그래서 마르쿠스의 불륜을 알고 엘리지는 이제 자기가 그때처럼 딸과 벌어지는 순서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마르쿠스도 실제로 엘리지와 이혼하고 새 여자친구와 결혼할 계획이었어요. 여기까지 보면은 검찰의 주장대로 엘리지는 남편의 불륜 영상을 보게 되면서 어떡할지 고민하다가 먼저 남편을 공격해 죽이고 자기가 죽인 건 아니게 해야겠죠. 남편이 사망했으니 유산을 상속받자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예요. 범행도 권총을 꺼내와 무방비 상태인 마르쿠스의 머리를 근거리에서 쐈을 겁니다. 부검 결과가 확실하죠. 당사자의 증언보다. 그렇지 않으면 머리에서 난 총알의 관통 방향과 두피 화상이 설명되지가 않아요. 혐의를 낮추기 위해 거짓 진술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마르쿠스와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은 아무리 화가 나도 마르쿠스는 평소에 포건하거나 폭력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고 화가 나면 오히려 자리를 피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엘리지의 부부싸움 이야기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증언했어요. 원인 제공은 마르쿠스입니다. 하지만 범행 행위에서는 여러모로 엘리지에게 불리했어요. 4년 뒤인 2016년부터 재판이 열렸는데 브라질은 우리나라 대국민 참여 재판처럼 배심원이 먼저 피고인의 유죄를 따지고요. 형량은 판사가 결정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그래요. 재판이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은 감도 좀 있습니다. 이때 브라질에서는 여성인권 향상 운동이 많이 일어날 때거든요. 마르쿠스가 피해자긴 한데 아내를 두고 2번이나 바람을 핀 데다가 만나온 매춘 여성들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겨서 기록해왔던 블로그가 공개됐어요. 마르쿠스의 블로그가. 그러면서 평판이 떨어지기도 했거든요.
이 사람 블로그 아이디도 홀라이더거든요. 창녀 타는 남자란 뜻이에요. 이런 건 배심원단에게 분명 영향이 좀 있겠죠. 반대로 엘리즈는 여성인권 운동가들에게 불행했던 과거와 남편의 폭언, 폭력에서 딸과 자신을 지킨 여성으로 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배심원들은 엘리즈 마스나가의 주장대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남편에게 총을 쏜 정당방위라고 판단했어요. 남편을 죽이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건 사실이라서 이 부분은 유죄가 됐지만 계획적이거나 공범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검찰이 구형한 30년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배심원단의 판단을 본 엘리지의 변호사들은 유리해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거지 무죄라는 뜻이 되지는 않거든요. 배심원의 결정은요, 국민 정서를 반영하는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결국 형량을 결정하는 건 판사기 때문에 검사의 기소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지 마스나가에게 19년 11개월 1일형을 선고했어요. 검사의 구형보다 한 10년 정도 짧게 나왔지만 변호사가 예상한 6년형보다는 훨씬 길었고요. 지금 엘리즈는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수래요. 그래서 16년형까지 형기가 지금 단축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출소 예정일은 2028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더 지내냐에 따라서 줄어들 가능성도 남아있을 거예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뒤에 관련된 이야기 남아있어요. 이번 영상은 브라질의 신데렐라였던 엘리지 마스나가의 남편 살해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하자면은 엘리지 사진이에요. 매춘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알려졌던 거예요. 그러자 며느리의 신뢰도가 떨어진 마스나가 집안이 친자 검사를 요구했었거든요. 마르쿠스 딸이 맞아요. 둘이 낳은 아이입니다. 지금 아이는 마스나가 집안에서 키우고 있어요. 사건이 일어날 때가 1살이었고요. 엄마가 출소할 때가 되면 17살쯤 되는데 범행 동기도 그렇지만 엘리지가 딸에게 집착하는 행동을 그동안 꽤 보여준 것 같죠. 사람들에겐 이게 모성애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도 좀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딸에게 집착하는 이유가 돈이라는 거죠. 마르쿠스의 친자로 밝혀졌고요. 아빠가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녀가 되긴 할 겁니다. 엘리지가 이걸 노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표면적으로 엘리즈는 친딸을 찾겠다, 양육권을 갖겠다, 이런 이유겠지만 마르쿠스의 재산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출소하면 분명히 양육권 문제가 나올 텐데 마스나가 쪽이 대기업 집안이고요. 남편을 살해한 아내라는 점은 결국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엘리즈는 양육권 분쟁이 생겨도 유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넷플릭스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제목이 엘리지 마스나가 그렇게 남편을 죽였다예요. 한글 자막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포스터는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미국 포스터를 가지고 왔어요. 넷플릭스의 실제 사건으로 만든 다큐는 많죠. 저도 많이 참고합니다. 사건 준비할 때. 그런데 이 영상은 특이한 게 범인이 직접 출연한다는 거예요. 엘리지가 직접 나와서 왜 사건을 저지르게 됐고 그 당시 무슨 생각이었는지 직접 다 이야기해 줍니다. 이 촬영이 그런데 어떻게 가능했냐. 브라질은 모범수라면요 1년에 5일 정도의 휴가를 보내준대요. 그 기간에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범죄자에게서 자기가 저지른 사건을 직접 들어볼 기회는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보면은 좀 사건 이해하고 범죄자의 생각 이런 것도 알아보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예요.